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중학생 두 아이의 엄마이자 나름 잘 나가는 자영업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주변에서 보기에 저는 단란한 가정에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는 삶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 50대 초반의 자상한 남편과 크게 트러블 없이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픔 없는 사람은 없듯 저 역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사연이기에 큰 용기를 내어 제 사연 보내봅니다. 저의 얘기를 하려면 부득이 저의 어린 시절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남들과 비교해서 평탄한 삶을 살아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까놓고 말해 힘들다 못해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며 자랐고, 가난은 늘 꼬리표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집에는 거동이 힘들고 치매기가 있는 친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아빠는 자동차 정비 관련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소득이 별로 많지가 않은 데다가 도박과 술을 손에 대셔서 늘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심하게 싸우실 때는 집안 살림도 부수고 아빠가 엄마를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빠를 말릴 생각도 못하고 할머니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을 버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를 잘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것밖에 없었고요. 엄마가 유일하게 웃었던 일이 있다면 제가 학교에서 우등상장을 받아갈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 사이는 세월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았고 가정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빠도 결국 빚내서 카센터를 운영한 거니까 엄마한테 큰 소리를 치지 못하셨고 심지어 나중에 저희 몰래 사채도 손을 대셨더군요. 점점 가난에 빠진 삶이 지겨웠던 엄마는 이혼을 결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확히 제가 15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희미한 기억이지만 이거 하나만은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엄마가 집 나가기 전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희선아, 엄마 말 잘 들어? 너도 이제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엄마를 좀 이해해 줬으면 해. 너도 눈치는 챘겠지만 엄마가 아빠랑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힘들 것 같아. 근데 지금 당장은 엄마가 자리를 못 잡아서 너를 데리고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어. 너는 학교도 다녀야 하는데 엄마를 따라가면 너도 같이 힘들어지거든.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나중에 자리 잡고 살만해지면 우리 딸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어. 아빠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 공부 뒷바라지는 해줄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엄마 아빠 때문에 너한테 너무 상처를 주는 것 같구나. 그래도 이런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하면 엄마가 너무 이기적인 거겠지? 엄마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로는 엄마의 상황을 이해했고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러다가 엄마가 병나서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고 따로 사는 게 저도 평화로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요. 나는 엄마 힘든 거 이해해요. 아빠랑 엄마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사는데 나라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내 걱정 마세요. 대신 자리 잡으면 꼭 저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 지켜주면 돼요. 지금은 엄마가 나 데리고 갈 수 없는 거 저 잘 알고 있어요. 보통 15살 아이라면 한창 사춘기일 때라 울며 불며 떼를 쓰거나 비뚤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비뚤어질 여유조차 없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는 저에게
아직 어린 너를 애어른으로 만든 부모가 죄가 크다며 많이 우셨습니다.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딸, 집에 아빠와 놔두고 나가는 게 마음이 절대 편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엄마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물론 아빠와는 진즉의 빚 때문에 이혼한 걸로 알아요. 저는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면 아빠도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엄마라는 바람막이가 없어진 그 이후의 삶은 더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아빠는 그전보다 심하게 술을 드셨습니다. 물론 일은 하셨지만 제정신으로도 하기 힘든 일인데 매일 술독에 빠져 사니 잘 될 리가 없었죠. 그러면서 아빠는 술만 먹으면 꼭 저에게 엄마 욕을 했어요. 네 엄마가 집 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야. 자식은 나한테 밀어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집을 나가? 너도 똑똑히 알아도 네 엄마는 빚 때문에 위장 이혼하자더니 나를 속이고 집을 나간 거야. 알겠어? 아빠는 나름대로 억울한 게 있었겠죠. 어른들 일이니 세세한 사정은 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폭력까지 쓰는 남자를 견딜 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가 엄마 욕을 해도 최대한 가려드리려 했고 엄마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결국 아빠의 사업은 망했고 빚쟁이 피하느라 이리저리 이사도 많이 다니면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공부는 뒷전으로 미룬 채 고등학교 때부터 늘 알바를 했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공부는커녕 하루하루 살기조차 바빴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학도 안 가고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랑 아빠랑 새 일자리를 찾아서 뼈 빠지게 일하여 빚을 차츰 갚아나갔고 제가 24살 무렵에는 빚도 거의 청산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고요. 아빠와 같이 살긴 했지만 사이가 좋은 부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가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어쩔 수 없이 버티며 산 게 맞습니다. 자리 잡으면 연락하겠다고 한 엄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이해한다고 늘 머리로 생각은 했었는데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이 더 커지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무도 저에게 신경을 써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늘 돈돈거리셨고 저를 대학교 공부를 시킬 마음도 없으셨어요. 사느라 바쁠 때는 고민을 안 하고 살았었는데 점점 형편이 나아지면서 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도 엄마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족이고 뭐고 모든 게 다 싫어지더군요. 제가 25살 무렵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뭔가 슬프면서도 홀가분했습니다. 못됐다고 해도 할 수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돈도 더 모이고 생활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원래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자식을 낳아 평생 책임진다는 게 저에게는 평범한 일로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피력했지만 남편은 저의 아픔을 다 알면서도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었고 결국은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 다른 건 다 기억조차 안 나는데요. 제 마음을 움직인 말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희선이 네가 힘들게 살아왔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내 행복을 미리 포기하지는 마. 내가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싫은 거라면 결혼해서 내 부모님처럼 안 살면 되는 거잖아. 너는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나랑 결혼하자. 응?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별거 아닌 프로포즈였지만
힘들었던 제 삶을 이해받는 것 같아서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남편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남편 어릴 때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촌부이신데 오로지 자식 편하게 살길 바라시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시어머니는 제가 큰아이 낳고 둘째 임신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저와 달리 다정다감하고 참 성실한 사람인데 저는 그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남편의 권유로 먼저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놀지는 않았고 둘째 낳고 100일 조금 지났을 때부터 집에서 소소하게 장사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작은 부업으로 시작한 일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나중에는 작은 사무실을 내게 되었고 직원도 한 알도 늘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한창 돈이 벌릴 때 더 열심히 하자는 주의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매출이 갑자기 늘고 제가 바빠지게 되자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남편이 고민을 많이 했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이쯤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어. 당신 이렇게 일하다가는 병날 것 같아. 우리 애들도 아직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데 당신이 둘 다 하는 건 무리야. 나도 직장에 매여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돕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여보,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어차피 오래 다닐 회사가 아니라면 내가 당신 일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어. 당신 바빠지는 만큼 직원을 써야 할 거고 그 일을 내가 한다 생각해봐. 그럼 인건비도 절약하는 셈이고 멀리 보면 큰돈 절약하는 거야. 당신 생각은 어때? 그렇지만 10년 넘게 다닌 회사인데 아깝지 않아? 나야 당신이 도와주면 좋지. 당신만 아쉽지 않으면 그렇게 하자. 아쉬울 거 없어. 내가 회사에 뼈를 묻어야 할 이유는 없지. 딱 지금쯤 당신 일 도와서 우리 같이 사업 키우는 게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이득이야. 남편이 그때부터는 회사를 관두고 제 일을 도와주기로 했고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사업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둘을 키우며 일도 손에서 놓지 않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을 도운 시점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 사업은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남편이 없이 일이 안 돌아갈 정도로 남편이 많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릴 때 가난하게 살면서 서글픈 기억이 많았던 저는 아이들에게든 뭐든 해주고 싶어서 하고 싶다는 건 부족하지 않게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었고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가격을 보고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8년째가 되었던 2년 전 가을에 생각지도 않은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바로 제 인생에서 다시는 불러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친엄마를 만나게 된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전화번호도 바꾸었고 친척들과 연락하고 산 것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어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쉬는 휴일에 그것도 아이들과 다 같이 있는 시간에 집으로 갑자기 찾아온 엄마 때문에 이만저만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무려 30년 만에 엄마와 재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실에 있는 저를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부르더라고요. 여보, 지연 엄마! 아무래도 당신이 이리 좀 와봐야겠다. 당신 찾아온 분이 계셔. 누가 왔길래 그러나 하고 현관 앞으로 갔던 저는 한눈에 우리 집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 15살에 저 놔두고 집을 나가버린 엄마였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30년이 흘렀음에도 기억 속의 엄마를 알아본다는 게요. 제 기억보다 너무나 늙어버린 엄마 모습을 보면서 슬프면서도 너무 화가 났던 게 사실입니다. 엄마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선아, 엄마야. 이렇게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엄마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고민 없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나는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30년 세월을 살았어요.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할 말도 없고 엄마 말 듣고 싶지도 않아요. 돌아가 주세요. 냉정한 저의 말에 엄마는 당혹스러운 얼굴이 되었고 옆에 있던 남편은 사태 파악을 했는지 좌불안석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신 분을 문전박대하는 법이 어딨어.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여보. 어? 얘기할 거 없다니까?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대체 지금 와서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혹시 돈 필요해서 온 거라면 저 한 푼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엄마는 당황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희선아, 너 도움받자고 찾아온 거 절대 아니야. 엄마는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왜 모르겠니? 그래도 엄마 말 좀 들어줘. 10분만 시간 내줄 수 없어? 10분이 아니라 1분도 싫어요.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세요. 저는 엄마의 팔뚝을 잡아 끌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들어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차마 그럴 수 없다는 듯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기다리려는 모양새길래 그냥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10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러던 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오신 분이 정말 당신 엄마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장모님이네. 당신 정말 엄마 얘기 안 들어볼 셈이야? 꼭 할 말이 있으시다잖아. 물론 당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까 보니 장모님 건강도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30년을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냥 내 기억 속에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나는 어른 되고 나이 먹으면 엄마를 더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 내 새끼 낳고 길러보니까 도저히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나를 두고 집을 나갔는지 말이야. 나 후회 안 하니까 당신은 모른 척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남편은 저의 대답에 한숨을 쉬었고 저는 차갑게 말하고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되어보면 내 엄마가 나를 집에 놔두고 집 나갈 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 엄마가 더 미워지더라고요. 매 순간순간 아이들에게 부모가 꼭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제가 커왔던 과거가 겹쳐지면서 부모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나는 내 주위에 나를 지켜줄 어른이 아무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여지없이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모 원망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알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든 생각은 엄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기에 자식을 두고 집을 나갈 수 있지? 왜 내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이렇게 무신경할 수 있었을까? 아직 어렸던 나에게 왜 엄마는 집 나가는 당신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했던 걸까? 엄마가 집을 나갈 당시 저는 고작 15살이었고 부모를 이해하기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내 아이가 그때 내 아이가 되어서 보니 너무나 어리게만 보이는데 엄마는 그런 딸에게 이해를 바라셨던 걸까요? 저는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하더라도 절대 내 자식들이 눈에 밟혀 두고는 못 나갈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애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데 애들을 두고 본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여지없이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옮겨가곤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15살에 집 나간 엄마에 대한 마음은
그리움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 10이라면 나머지 90은 원망, 미움이 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그러하니 난데없이 집에 찾아온 엄마를 마주했다고 해서 엄마와 얼싸안고 회포를 풀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30년 만에 재회한 엄마를 쫓아낸 제 마음이 편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제게 쫓겨난 엄마 마음도 지옥이었겠지만 엄마를 쫓아낸 제 마음 역시 지옥이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을 이유 없는 몸살로 끙끙 앓았어요. 아마 엄마 때문에 소가리를 한 탓이었겠죠.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은 잊을만 하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엄마 다시 만날 생각 없어? 그날 우리 집에서 쫓겨나실 때 장모님 표정이 너무 슬프셨어. 나는 당신 의견을 무엇보다 존중해. 하지만 나중에 혹여 후회할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당신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한다고 했지? 하지만 살아계시잖아. 만약에 정말 돌아가신다면 당신 그렇게 엄마 말도 안 들어보고 쫓아낸 거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내가 후회 안 한다는데 왜 자꾸 말을 꺼내? 나는 엄마가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다시는 엄마 얘기 꺼내지 마. 남편은 종종 저를 구슬려가며 엄마를 만나보라는 말을 했지만 저는 절대 만날 일 없을 거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남편도 포기했는지 점점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엄마랑 살 때가 기억이 나는지 묻긴 했지만 만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남편이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 당신이 고집 센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차갑고 냉정할 줄은 몰랐네. 물론 내가 당신 입장은 아니니까 감히 뭐라 할 수는 없겠지. 그래도 나라면 한 번 정도는 친엄마를 만날 것 같은데 말이야. 당신이 조금만 마음을 열길 바라는 건 지나친 바람인가? 남편이 저에게 실망을 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정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건 남편이 겪어보지 않은 일이니 저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에게 엄마 없이 산 30년의 세월은 그만큼 길었고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일 잊고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그날 일을 없었던 일로 잊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간혹 엄마가 집으로 찾아왔던 꿈을 꿀 정도로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내 기억 속 모습과는 너무나 변해버린 초라한 엄마의 모습이 시시때때로 떠올라 괴로웠어요. 아마 깊은 제 속마음 어딘가에는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과 함께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엄마를 받아들이는 것도 제 상처받은 마음이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아이들 건사하고 사업에 신경 쓰느라 바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출근을 빨리 하고 퇴근은 빨리 하는 편이에요. 남편이 매출 관리랑 미수금 관리, 직원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저보다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하게 남편이 저보다 퇴근을 빨리 하면서도 집에 종종 늦게 귀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남편은 잡기가 없는 사람이라 게임이나 당구는 전혀 못해요. 그나마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침에 헬스장 가는 게 다인 사람입니다. 술도 못 마시고 심지어 친구도 없어요. 제가 제발 나가서 사람 좀 만나라고 해도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다며 나가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에게 목적지도 밝히지 않고 자꾸 딴짓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혹 제가 집에 한참 전에 퇴근해서 와 있는데도 밤 10시가 넘어 귀가한 적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카드 대금이 평소보다 부쩍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남편의 행동 거지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대체 카드값이 왜 이리 많이 나온 거야? 내역 보니까 마트랑 병원비가 많던데 집에 뭐 사온 것도 없잖아.
병원비는 대체 뭐야? 어디 아프니? 그러자 남편은 크게 당황하더라고요. 아, 그거 당신한테 말 안 했나? 아, 나 요즘 속이 안 좋아서 병원 가끔 가거든. 마트야 뭐 먹을 거 내가 수시로 사오는 거 몰라? 다음 달부터는 좀 아껴 쓸게. 당신 카드값이 평소 쓰던 거에 2배가 넘게 나와서 하는 말이야. 어쨌든 알았어.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는데요. 그 다음 달에 카드 내역을 확인했지만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거짓말을 천성적으로 못하는 사람이라 제가 이상한 점을 물으면 늘 당황하곤 했습니다. 아마 여자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남자가 쓰는 돈이 많아지고 귀가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것, 그리고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자꾸 어딘가에 갔다 오는 것, 결정적으로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죠? 100이면 100, 남자가 이러는 이유는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일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몇 달간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작은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이 능숙지 않은 데다가 허술하기까지 해서 간혹 영수증도 옷 주머니에 넣어놓곤 했는데요. 구입한 물건을 보면 이불 세트, 화장품, 식기 세트 등등 참 다양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산 물건은 우리 집에 없는데 그 물건은 대체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외도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믿을 만한 회사 직원을 저의 소식통으로 심어 놓았습니다. 그 직원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남편은 매번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퇴근하곤 했는데 유독 저에게 일찍 퇴근했다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한 후 퇴근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남편 뒤를 밟는 날로 정하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차마 혼자 갈 용기는 없어서 유일하게 저의 개인적인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 모르게 이런 계획을 하는 동안에도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간혹 전화가 오면 받지 않고 있다가 몇 분 내로 저의 눈치를 보면서 밖으로 나가곤 했어요. 애써 남편의 행동을 모르는 척 했지만 날이 갈수록 저의 의심은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을 슬쩍 떠본 적이 있었어요. 당신 요즘 되게 바빠 보이는데 혹시 나 모르게 뭐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지? 나 눈치 빠른 건 당신도 잘 알 테고. 만약 허튼 짓 하다가 나한테 걸리면 알지? 그랬더니 남편은 펄쩍 뛰면서 이러더라고요. 당신 대체 나 두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하늘을 우러러 당신한테 부끄러움한 점 없는 사람이야. 생사람 잡지 마. 하지만 남편 호주머니에서 나온 모텔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보고 나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다는 사람이 결국 나를 속였다는 물증을 잡고 나니까 더 이상 미룰 것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참 덧없이 느껴지더라고요. 나 때문에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 사람이 마누라 덕도 모르는구나 하는 배신감으로 힘들었지만 현장을 잡기 위해 이를 악물고 며칠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뒤를 밟기로 한 날, 저는 남편이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친구 차를 타고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차를 타고 10분 거리인 옆 동네로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남편은 그 동네에 결코 볼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쫓았을까요? 얼마 후 남편이 한 건물 옆에 차를 세우더니 내리는 겁니다. 그걸 본 우리는 차를 근처에 세우고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난데없이 차를 세워놓은 옆 건물인 고시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고시원이라뇨? 설마 남편이 이곳에 내 언니와 작게 살림이라도 차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었죠. 남편이 들어가고 나서 얼마 후 저는 친구와 조심스레 허름한 고시원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입구 직원에게 방금 들어간 남자가 몇 호실로 갔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사이길래 묻냐며 날카로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애써 태연스레 방금 들어간 사람이 남편이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제가 좀 늦은 거라고 몇 호 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시원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방금 그분이 남편이시라고요? 502호로 가시면 되세요. 드디어 오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오신 거냐는 직원의 말이 심상치 않게 들린 저는 친구 손을 잡고 다급하게 502호를 향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문 앞에서 저는 막상 문을 여는 게 두려웠습니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너 후회 안 할 자신 있지? 마음 단단히 먹어. 계속 네 남편 의심할 순 없는 거잖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현장 덮쳐서 증거 확보해놓고 그 다음 일 생각하자. 내가 대신 문 두드릴까? 아니, 내가 할게. 세상에 믿을 남자 없다더니 역시 내 남편 놈도 별 수 없나 봐. 너는 동영상 촬영만 해줘. 아무래도 내가 그럴 정신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 저는 친구에게 촬영을 부탁하고 심호흡 몇 번을 한 후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 열어! 당신 여기 와 있는 거 알아? 당장 좋은 말로 할 때 이 문 여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안에서 후다닥 하는 인기척과 함께 남편이 뭔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다시 문고리를 세게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하고 열린과 동시에 남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따귀를 올려붙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평 남짓의 창문 없는 방 침대에 걸터 앉은 사람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상상한 남편의 내연녀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 어찌 알고 온 거야? 일단 내가 다 설명할게.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남편은 저를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앉아있던 그 여자가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희선아, 많이 놀랐니? 엄마가 다 설명할게. 이렇게 왔으니까 엄마한테 딱 10분만 내줘. 응?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할게. 저에게 말을 건넨 여자는 다름 아닌 저의 친엄마였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잠시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그동안 수상하게 행동했던 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인 거야? 그럼 얼마 전에 모텔 결제한 것도 엄마 때문이었어? 그러자 남편은 그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장모님이 좁은 데서 잘 씻지도 못하시니까 편하게 씻으시라고 모텔에 며칠 있게 해드렸어. 여보, 사실은 당신한테도 조만간 말하려고 했어. 몇 달 전에 당신이 장모님 쫓아낸 날 기억하지? 내가 그때 울면서 돌아가시는 장모님 따라가서 연락처 받아놨었어. 장모님이 사정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 당신한테 평생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악착같이 사셨는데 막판에 사기를 당하셔서 다 이루셨대. 게다가 병까지 있으시다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갈 곳이 없다 그러셔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고시원 얻어드린 거야. 장모님이 당신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 당신한테 말 못한 건 어쨌든 내가 미안해. 대체 왜 그런 건데? 당신이 날 속여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그러자 엄마가 끼어드시더니 혜선아, 김서방은 잘못 없어. 도와주겠다는 거 내 처지가 이래서 거절 못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 사는 모습으로 너한테 나타나고 싶었거든. 근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사실 몇 번 너 먼 발치에서 지켜봤었어. 너 힘들 때 엄마가 도와주지 못한 건 엄마가 할 말이 없구나. 굳이 변명하자면 엄마도 그동안 인생이 평탄치 못했어.
네 앞에 이런 병든 모습으로 나타나서 부담 주기는 싫었다. 엄마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 암 수술도 크게 한 번 했었고 병원에서는 항암도 의미가 없대.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 그러더라. 그런데 모은 돈 사기당하고 죽을 날 받아놓고 보니까 너를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염치 없이 찾아간 거야. 희선아, 엄마를 이해해달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게. 엄마는 너한테 그저 용서를 빌고 싶어. 그 어린 너를 놓고 간 죗값을 받는 거 엄마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 이런 마음만 알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죽을 때 되니까 엄마 마음 편하자고 나 찾아와서 용서를 빌겠다 그거예요? 내 상처란 마음은 어쩌고요? 엄마는 여전히 이기적이네요. 그때 나는 엄마를 이해하는 척한 거예요. 사실 속마음은 엄마가 아빠랑 사는 거 힘들어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길 바랬어요. 근데 엄마는 엄마 인생 살자고 나 버리고 갔잖아. 지금 와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찾아와. 왜 속을 뒤집는 건데? 저는 엄마의 사과를 듣고 지난 세월의 서름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걸 느끼며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엉엉 울며 자리에 주저앉은 저를 남편과 친구가 추슬러 앉혀주더군요. 여보, 당신 엄마, 장모님 말이야. 지금 많이 아프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그때 나 회사 다니느라 맨날 야근한답시고 엄마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던 거 알지? 막상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후회되더라. 나도 가난이라면 너 못지않게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 나라고 크면서 부모 원망한 적 없겠어?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장모님 찾아오셨을 때 딱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어. 당신 계속 보기 싫다고만 하니까 어쩌겠어. 일단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는 내가 가끔 와서 장모님 챙겨드릴 생각이었어. 남편의 진심을 듣는데 부질없는 고집을 그만 부려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엄마를 용서 못하겠는 내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엄마가 용서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저는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만약 엄마가 내일 당장 돌아가신다면 나는 엄마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을까? 제 마음에 물었는데 대답은 아니오였어요. 아마 제 성격상 겉으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분명 후회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당장 엄마를 전부 용서하고 살가운 딸 노릇을 해줄 순 없어요. 그렇지만 엄마 마음은 이해해 볼게요. 우리 떨어져 산 세월이 얼만데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엄마가 남은 시간은 많이 없지만 네가 엄마를 용서만 해준다면 남은 시간 너랑 손주들하고 꼭 시간 보내고 싶어. 그래도 되겠니? 저는 대답 없이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를 끌어안아 주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엄마의 야윈 어깨를 감싸안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엄마와의 재회 이후 남편은 엄마를 집으로 모시자고 했습니다. 엄마는 굳고 사양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 의견을 따라 고시원에서 엄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몇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외할머니의 존재를 낯설어 하면서도 내심 좋아하더군요. 그걸 보니 핏줄 당긴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었네요. 생각해보니
엄마도 나를 놓고 집을 나갈 때 나이는 고작 30 후반. 일찍 결혼해 저를 낳았으니 지금의 저보다도 어린 나이였더군요. 그 생각을 하니 엄마도 참 어렸구나. 앞이 막막했겠구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같이 지내며 엄마가 그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엄마는 고작 68 나이에도 70대 노인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고생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를 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만 막상 엄마를 집에 모시면서 생각보다 제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내내 저에게 미안해하기만 했어요. 너 어릴 때 몹쓸 짓 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엄마는 너한테 못된 짓만 하는구나. 정말 미안해, 희선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면 잘 먹고 얼른 건강 찾아서 나한테 다 갚으면 되잖아요. 저는 엄마에게 퉁명스레 말했지만 속마음은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과 달리 엄마는 저희와 몇 달 지내지도 못하고 몸이 안 좋아져서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을 고생을 한 번 하고는 체력 때문에 항암도 하지 못하고 몇 달 후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고작 1년 남짓의 인연을 끝으로 저는 엄마와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되었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엄마와 보낸 시간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시간이 허락되었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엄마를 만나 용서를 했고 엄마가 맘 편히 떠나실 수 있게 해드린 것으로 제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죽을 병 걸려서 자식도 보겠다고 온 엄마가 뭐가 좋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이기 때문에 저는 용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은 채 엄마가 외롭게 돌아가신 걸 나중에 알았다면 저 역시 남편처럼 많이 후회하고 슬펐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알게 해주어 너무나 고마운 마음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내 남편은 아무래도 저보다는 나은 사람인가 봅니다. 작년에 엄마 보내드리고 저는 가끔 엄마 모신 납골당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부모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엄마가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시절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물론 미움과 원망이 다 사라졌다면 거짓말이지만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제가 가끔 떠오르면 웃기기도 합니다. 역시 우리 남편은 제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분명하죠? 어쨌든 남편을 오해했던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엄마를 용서하고 엄마를 맘 편히 보내드릴 수 있었던 건 전부 남편의 덕이라고 이 기회를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원 아빠,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멋진 남편이야. 당신 덕분에 큰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돼서 너무나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자.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